대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4일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이후에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금융권까지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도 지금 커져가고 있는데요.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게 유통업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또 대책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이제 갑자기 기업 회생 절차 개시에 들어가면서 지금 유통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어쩌다가 홈플러스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잠깐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게 어떤 경영 실패 또는 사업 실패가 한 가지 이유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쉽게요. 그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비중이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경영 능력이 MBK가 이제 사모펀드지만 일단은 인수한 회사를 잘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영이 잘 되지 않았다. 경영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됐다라고 하는 게 한 50% 정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30% 정도는 그 다음 요인은 업황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대형마트라고 하는 오프라인 소매업이 2020년 코로나가 되면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소매업태거든요. 거기다가 사실은 한 대형마트의 쇠퇴의 한 10에서 20% 정도까지도 또 일요일 날 휴무 규제 같은 것도 한 몫을 한 것도 있고요. 네. 마지막 20% 정도는 제가 이 부채 부담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10년 전에 2015년에 테스코로부터 MBK가 기업을 인수할 때 7조 2천억 그 정도의 시장 가치를 인정해서 샀는데 그중에 5조 가까이가 이제 그 부채였기 때문에 70%의 레버리징을 가지고 사서 지금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더 높아졌거든요. 더 높아졌어요? 그렇죠. 지금은 거의 1000% 이상 되는. 점포들 정리하면서 그걸로 받은 돈으로 부채 갚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점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각을 하잖아요. 점포를 매각하면은 리스백 형태로 다시 주인은 바뀌었죠. 이제는 홈플러스가 아니죠. 근데 이제 다른 A라는 주인한테 다시 이제 연간 사용료를 또 내기 때문에 자기 자본은 더 낮아졌고 이자는 많아졌기 때문에 자기 살 까먹기로 해서 지금 이렇게 부채 부담이 더 많아졌죠. 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까 시작부터 너무나 불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홈플러스가 이제 기업 회생 절차 개시에 들어갔던 게 좀 급작스러웠지 않습니까? 시장에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또 신용 등급이 기존의 A 얼마였었죠? A3에서 A3 마이너스로 강등되면서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해요. 일단 홈플러스 측에서는 선제적인 조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시는 지금 이제 MBK가 상당히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 25일 날도 이제 2월 20 그러니까 3월 4일 날 지금 이제 그 기업 회생 절차를 갑자기 개시했거든요. 근데 가장 소비자도 놀래고 하지만 직원들이 가장 많이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자정 넘어서 바로 신청한 거죠. 그렇죠.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 절차를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시작된 거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환자가 좀 아프긴 했지만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산소호흡기를 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3개월이라는 산소호흡기를 낀 그 시간 안에 회생이 되지 않으면 이제 파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걸 했기 때문에 모랄 해저드가 아니냐. 왜냐하면은 여기는 상당히 지금 레버리지 돼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계속 이자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가 갚는 게 신용 등급이 갑자기 A3 마이너스로 강등되는 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인데 며칠 전에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자가 많아질 걸 알고 선제적으로 이런 회생 절차를 함으로써
이자 비용을 줄이면서 망할 때 망하더라도 좀 그 본사가 그 이익을 지키는 쪽으로 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 때문에 많이 비난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네. 비난을 받고 있고 방금 전에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이제 그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나오거든요. 네. MBK 파트너스 측에서는 뭐 정기적인 세무조사라고 하지만 글쎄요. 조사 사국이 나섰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기 세무조사가 아닐 거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일단 실제 홈플러스가 이제 그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이후에 상품권을 안 받는 제휴처들이 늘거나 또 이제 제품 출하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또 다시 납품을 하고 이러면서 좀 이제 이 안에서 굉장히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뚜기 뭐 롯데웰푸드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이제 납품을 안 받다가 납품을 다시 재개했고요. 납품을 취소했다가 그다음에 뭐 여전히 납품을 중단한 회사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우리 팀원 사태가 재발한 거 아니냐라는 또 말도 많이 하는데 그 유사한 거는 홈플러스의 정산 주기도 또 60일까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납품업체가 납품을 한 다음에 돈을 받는 게 있다가. 예, 저도 외부 강의를 많이 합니다만은 네. 강사로 느껴지는 게 제일 싫거든요. 그건 지금 그렇게 비유하시는 약간 좀 그런데 네, 맞습니다. 확 그런 식으로. 와닿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산 주기라고 하는 게 이마트나 이런 데는 평균 25일 정도 있다가 주기를 네. 이제 정산을 해주는데 네. 그 우리 오프라인 소매업체 중에서는 홈플러스가 가장 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생존 게임을 시작된 게 아니냐 하는 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돈을 못 받을까 봐 굉장히 좀 걱정이 클 것 같은데요. 다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책임론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 전에 원래는 삼성물산이 대주주 아니었나요? 아니 뭐 시작은 삼성물산이 대구에 점포 4개를 낸 게 이제 93년, 95년이었고요. 그 운영하다가 97년에 영국의 테스코 그 당시는 우리가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테스코가 샀습니다. 삼성물산. 영국 최대 유통업체였죠. 예, 그 당시에 뭐 영국의 최대고 세계에서도 빅3 중에 하나였던 영국 테스코가 한국의 그 세계업 매장을 삼성물산으로부터 사면서 네. 영국 테스코가 이제 해외 진출해서 가장 성공한 17년 동안 운영하면서 가장 성공했어요. 사실은 한국의 테스코가 물론 매장 이름은 홈플러스지만 네. 그래서 뭐 일반 우리 소비자들은 잘 모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영국의 국회 모양을 가지고 예. 그 우리 그 이모 우리 전 회장님께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 테스코가 사실은 홈플러스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사실은 17개국에 해외 진출했는데 테스코가 한국에서 가장 잘 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영국 본사가 갑자기 회계 부정으로 회사가 분식회계 스캔들이 있어서 회사가 망하게 생겨가지고 예. 급하게 이제 물건을 팔면서 네. 한국을 팔았는데 그때 이제 MBK가 2015년에 7조 2천억을 주면서 사게 된 겁니다. 네, 샀는데 그 당시 5조 정도가 부채였다. 맞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이렇게 평탄하게 걸어오지 않았던 것 같네요. 저희 이제 홈플러스 가서 이렇게 물건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걸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면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MBK 파트너스는 이걸 뭔가 좀 해결해 보려고 이제 방법을 찾았는데 일단 점포를 많이 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MBK가 지난 10년간의 역사를 보면은 물론 그 업황불황이라고 하는 대형마트가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힘들어지면서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많이 힘들어지면서 사실은 우리 MBK가 이제 인수해가지고 첫 5년 정도는 뭐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으면서 네. 이제 매장도 14개 정도 이제 팔면서 근데 우량 매장을 좀 팔면서 네. 업에 대한 어떤 상인 정신이 결여된 게 아니냐 하는 비난은 받았고요. 네. 특히 이제 2020년 이후에 정말 이제 진정한 생존 게임에 들어갔던 지난 5년 동안 너무 갑자기 부실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올해 7월인가 부천 상동점도 폐점 예정이라고 알려 있는데 여기도 홈플러스 내 매출 상위 5위권에 드는 우량 점포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또 폐점이라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요, 이 홈플러스가 그 대형마트와 달리 아까 말씀하신 이제 팬데믹 때. 그때 온오프라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결국 법정 관리까지 이어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홈플러스만의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네.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그래서 30% 정도의 이런 상황의 원인을 업황불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업황불황이라고 하면 대형마트의 빅3 중에
그 이마트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롯데마트에도 해당이 되는데 네. 이마트는 롯데마트 대형마트 사업에서 흑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롯데마트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최근에 네, 네. 2년 전에.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업황 불황으로만 보기에는 이 원인은 그래서 제가 30% 원인만이 업황 불황이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네. 사실은 이 다른 경쟁자 두 업체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 우리 소매업이라고 하는 어떤 업의 정체성과 철학,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고객 마인드 네. 이런 게 가장 뒤진 업체가 아니냐. 너무 금융 마인드만 가지고 아하. 접근한 게 오늘날 이런 사태가 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마트와 롯데는 또 대기업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쨌거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쿠팡을 필두로 이제 이커머스가 급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태를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대형 오프라인 유통이 몰락하는 네. 시초가 되는 것은 아니냐. 이 네. 몰락이라는 표현이 참 조심스럽긴 한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어포컬립스라고 리테일 어포컬립스라고 소매업의 종말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살벌한 용어긴 한데 네. 그 아마존의 급성장에 힘입어서 2017년부터 미국에서 쇼핑몰이라든지 백화점들이 2017년부터 굉장히 이제 파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2020년 이후부터 지금 자영업자들의 또는 뭐 그 오프라인 소매 상권의 몰락을 지금 가져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지금은 거대한 트렌드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오프라인 소매업 종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 사태로 한국에서 지금 매출 7조를 올리고 있는 거대 기업인데 네. 중견기업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일반인의 그냥 거대 기업이죠. 종업원도 직고용 뭐 거의 2만 명을 하고 있는 거대 기업이 만약 파산을 3개월 있다가 만약 확정 지으면 한국 경제에 엄청난 또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유통 산업의 헤게모니가 정말 전자선거래로 넘어갔다. 이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영업 시간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거요. 이런 거를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대형마트 쪽에 오히려 이제 이커머스만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됐다. 이거 이제는 좀 손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교수님. 네, 저도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2012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일요일 휴무 제도가 네. 지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불공정하고 상당히 그 시대 착오적인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2012년 상황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급격히 이제 소매업이 발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네. 2012년에서 어떤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이 네. 어떻게 보면 상권이 경쟁하는 경쟁 업체였고 서로 제로섬으로 본다면 이쪽을 규제를 하면 중소상인이 득을 보는 게 상당히 유효했는데요. 네.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쟁으로 변하면서 네. 이제 거대한 기업들, 대형마트들도 지금 이런 신세가 되고 있고 네. 오히려 대형마트가 일요일 날 휴무를 함으로써 네. 주변의 상가들이 다 같이 안 되는 공동의 운명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은 쿠팡하고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이제 그 이커머스 업체들하고 나머지 업체들하고 싸우고 사실은 소비 행태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이런 옛날의 오프라인 소매만 생각하는 그런 규제가 굉장히 이제 낡았다. 아, 그러니까 이제 2012년에 개정됐던 유통산업발전법도 어느 맞습니다. 정도는 좀 손질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보신다는 있습니다. 예. 말씀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걱정입니다. 어느 정도 그 피해와 파장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매출 7조를 올리고 있는 거대 뭐 그 소매 업체 지금 대형마트 2위 업체인데 직고용만 2만 명 가까이 하고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만약 6월 3일 날까지 우리가 그 구제 계획을 정확히 돼서 통과되지 않으면 네. 이제 뭐 파산으로 가는 건데요. 90일 주는 건가요? 예, 3개월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1차 피해는 직고용 뭐 고용이 이제 해고가 되고 뭐 그렇게 되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그러고 2차적으로도 이제 대형마트에는 지금 뭐 수천 개 협력업체들이 존재하거든요. 이게 생태계거든요. 그래서 7조 정도의 그 매출을 일으키는 하나의 그
그 홈플러스 생태계 자체가 지금 사라진다고 하면은 협력업체들 피해도 불가피하고 네. 특히 이제 주변 상권의 피해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이제 그 매장이 문 닫으면은 우리 뭐 주변의 상권도 같이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2차 피해도 있고 3차 피해는 지금 한국의 내수 시장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2025년 6월 시점에서 과연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파산하면 한국 경제가 과연 내수 시장인데 상당히 이제 내수 기업의 파산이 주는 어떤 나비 효과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홈플러스 사태가 다른 뭐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같은 대형 마트라든가 그 오프라인 유통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이마트 주가가 오르는 걸로 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당연히 뭐 플러스 효과를 볼 거고요. 그러나 놀랍게도 쿠팡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최대 수혜 업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 이제 4월 경제 위기설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그 건설에서부터 뭐 화학 배터리 업계까지 부채 비율 높고 신용 등급 하락 우려가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홈플러스 같은 유통업계의 그 부담까지 가중된다라면 어떨까 우리 경제가 이런 걱정을 지금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교수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두려운 이번 여름이 상당히 그 싸늘한 여름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저는 이제 홈플러스 사태 처음 듣자 97년에 제가 그 산업연구원의 유통산업 담당 수석연구원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셨나요? 97년 5월에 네. 한보 사태가 딱 터지니까 그 굉장히 차가운 여름을 보냈던 등골이 오싹한 그래서 저는 그게 딱 기억이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래서 상당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그 이번에 관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제 소매업이요. 그 생활 인프라 산업이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우리 뭐 조선 우리나라 수출 5대 산업 뭐 이렇게 그런 산업에 거의 버금가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 홈플러스가 이렇게 지금 자동적으로 파산의 길로 가는 거를 최대한 억제하고 막아야 될 책임이 우리 정부한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요? 그래서 최대한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산소호흡기를 갖다 댔다는 건데 아무래도 산소호흡기 그 기간을 늘려가거나 해서 최대한 생존 기간을 늘리면서 정 안 되면은 이제 파산의 길로 가야 되는데 파산을 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되는 그런 파산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숙명여대 서영구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